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 뉴스가 넘칩니다. 대법원이 내일 오후 3시에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는데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무죄 확정 이외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없겠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빛의 속도로 꽃길을 깔아주겠나 하는 점에서 일말의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하자마자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어린애한테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도 더 정치판에 머문다면 배알도 없는 거지요. 홍준표를 보내는 한동훈의 말을 들으면서 참 가증스러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출마할까요? 나경원 후보가 쓰던 사무실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번 경선에서 한동훈이 선출된다면 출마를 접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놓고는 뭐 내가 언제 출마하겠다고 했습니까? 꿈뻑꿈뻑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에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제 본격 시작인가요? 어제는 명태균 씨가 할 말을 다 하던데 오늘 다뤄볼 내용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어제까지 소개해드렸던 보리숭어회 주문이 너무 폭주해가지고 지금 배송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정어리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보리숭어 썰어가지고 보내드리니까 하루에 작업하는 수량의 한계가 좀 있다고 그러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도 정어리몰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상품, 자체 제작 상품입니다. 바로 소곱창. 여러분 곱창 좋아하시죠? 안주로도 너무 좋고 요새같이 날씨 좋아서 놀러 갈 때도 정말 좋은 음식인데 그냥 구워서 먹어도 좋고 전골로 이렇게 끓여 드셔도 좋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곱창 너무 좋은 건 아는데 비싸서 잘 못 드시잖아요. 보통 식당 가서 드시면 1인분에 막 몇만 원 하지요. 그런데 정어리몰에서 직접 공장과 계약을 해가지고요. 1인분 한 팩에 160g인데 이번엔 또 특별 기획으로 1+1+1 모두 3팩 480g을 보내드리는데 그걸 무료 배송 25,900원. 딱 가서 1인분 먹을 가격으로 이렇게 아주 그리고 꽉 차 있어가지고 아주 드실만 하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준비한 정어리몰의 소곱창 1+1+1 제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다뤄야 할 이슈가 많아서 숨가쁘게 달려야 되는데 산이랑님께서 백운기 앵커님과 출연자 여러분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하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우리 이제 70만을 향해서 열심히 좀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또 69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는 꼭 드려야 되겠어요. 많이 늘려주세요. 70만 빨리 가고 100만 정어리 빨리 만듭시다.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어제 마지막에 10,000명 안 돼서 제가 또 울었더니 10,000명 넘겨주시고 미리미리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슈가 많은데 먼저 따끈따끈한 것부터 한번 보죠. 지금 검찰이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대통령 관적 그러니까 경호 받기는 하지만 네. 그 전에 막 막았던 것은 그게 뭐 보안 시설이고 맞습니다. 군사상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거지. 여기는 아무 뭐 제약 없는 거죠. 못 막죠. 아무런 제약이 없고요. 본인 개인 집인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의 단행이 다소 제한되는 거는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일 것을 이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크로비스타 원래 사인일 때 살던 집, 그리고 사인이 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 어떠한 직무상 그리고 군사상 기밀과 관련된 장소라고 법적으로 평가될 수가 없는 거죠. 막아서는 순간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이미 늦었어요. 진작에 했어야죠. 진작에 했어야죠. 네, 통일부 2인자가
6천만 원짜리 그게 지금 현재 시가로는 조선일보에 따르더라도 8천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라프인가? 저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였는데 아니 지금 뭐 반 알프 뭔가 그 나토 때 착용했던 반 클리프 반 클리프 예. 그런 정도는 좀 차고 다니셔야죠. 제가 이 길면 좀 외우는데 한계가 있어서요. 아니 근데 그것을 하고 다니까 이젠 빌리지 마시고 아예 하이엔드 브랜드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이래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게 잃어버렸을까요?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지금 또 추가 보도에 따르면 목걸이만 받았습니까? 아니요. 명품백을 또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그 집에 가서 목걸이, 돈, 가방, 명품, 양주 이런 걸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어디서 난 겁니까? 제가 오늘 압수수색이 단행된다는 속보에 달린 댓글을 보고 좀 그랬는데 검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문안 인사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미 검찰이 그런 식의 의혹을 그리고 그런 조직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지금 임기 3년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문안 인사. 신웅기 대표님 지금 압수수색하는 것은 무슨 혐의입니까? 그러니까 건진한테 돈 받은 거 목걸이 준 거 뭐 이런 거 관련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그 범죄 사실을 적시받아서 받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들은 그런 김건희 여사 관련된 개인 비리일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관이 된 뭐 공천 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어왔던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일단은 보여지는데 그동안의 검찰이 보여왔던 그 출장 조사 같은 거라든지 가서도 피의자인 김건희의 핸드폰을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핸드폰을 맡기면서 출장 조사를 형해화했던 그 검찰의 과거 전력을 비추어 보면 오늘도 뭐 문안 인사를 갔을 수도 있고 뭐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돌아오니까 뭐 도배가 잘 돼 있나 체크하라고 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고양이나 강아지 좋아하면 가서 또 놀아주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굉장한 의구심을 자아낼 만큼 그동안의 검찰이 제대로 된 일을 못했던 그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하는 행태, 수사하는 척에 대해서 속을 국민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덮어준 검사들까지도 포함해서 전 수사 세상에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을 통해 가지고 저는 공신력 있는 전 제3의 기구에서 수사를 엄정하게 받아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JDID님 이사했는데 노란 휴지 좋아한다고 하더라. 검사들이 그거 좀 사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장신님 압수수색 오늘 했다니 지나가는 소나 개가 다 웃을 일 증거 다 빼돌리고 지금해야 에라이 검찰들 왜 사냐.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도 박수를 못 받아요. 근데 김보엽 수석님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지금 재수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고검에서 그런 고검에서. 게- 예. 그러면 지금 그거는 아니고 건진 관련이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도이치모터스에서 또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들어간 데는 보니까 서울 예. 남부지검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이 지휘부 검찰총장의 지휘 명령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내부에서 이견들이 좀 생겨서 서울 남부지검은 아니 이 건은 압수수색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고 그냥 들어간 건지 아니면 지휘부 판단에 따라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를 하는 건지 그거는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수사하는 척 속도를 내지 않고 문 안에 들어가서 문안 인사를 하고 나오는 정도인지 어쩌면은 거기도 관봉 봉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목걸이,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백 말고도 전화기도 압수해 오고 다른 망외 소득이 있는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유시민 작가와 대담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 그리고 공수처 확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마당에 검찰은 나중에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아직 이만큼 수사할 거 있어요. 우리 제발 가만 놔두세요. 이러면서 시간을 또 한없이 늘리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바람님 물어봤겠죠. 증거인멸 다 하셨습니까? 우리 압수수색했다 쇼하는 겁니다.
참 검찰의 이 땅으로 떨어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뭐 저는 이제 검찰은 더 이상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최근에 있었던 것도 뭐 많지만요. 과거에 뭐 명품백 덮어주고 뭐 너무 많지만 최근에 국민들을 속이려고 이 검찰이 마지막까지 장난질하는 게 이제 명태균 이슈랑 내란 수사인데, 명태균 이슈는 어제 검찰청에 들어가는 그 명태균의 얼굴을 보십시오. MBC 그 회사 노래를 부르는 그 태도와 사진 예쁘게 찍어달라는 그 아주 경멸적인 태도, 저 국민을 이거 경멸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내란 국면에서도 김용현 공소장을 상세히 썼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한번 속였거든요. 그래놓고 나서는 지기현 부장이 구속 취소 인용해줬을 때 심우정 총장이 석방을 해버렸어요. 즉시항고 포기를 통해서. 이 정도로까지 국민 상대로 사기치고 장난치면요, 이거는 더 이상 본인들이 일을 하겠다고 해도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된 거고요. 내부 구성원들 뭐 이번에 검사들 사표도 한 40명 썼다고 하는데 뭐 구성원들이 스스로도 자신들 운명을 더 직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직감한 대로 이제 국민들이 해줄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또 명태균이 어제 김건희 관련해서 또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하더군요. 아마 앞으로 차고 넘칠 겁니다. 이건 뒷부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 있을 대법원 선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건 뭘까, 어떻게 봐야 될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무죄겠죠? 그래서 다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왜? 지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재명 후보 가는데 꽃길을 깔아주려고 이렇게 노력할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오늘 마침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변호사님 두 분이 계시니까 지난번에요. 딱 우리가 일주일 전에 그 법률 중요한 문제 다뤘잖아요. 제가 그때 이렇게 두 분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야,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 변호사님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설명도 잘하고 척척척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이런 분들이 우리 정치 1번지에 계시다니 하고 제가 막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런데 김보엽 수석님도 옆에서 느끼셨죠? 아, 그럼요. 그러면서 저도 좀 느끼는 했지만 이제라도 로스쿨 공부를 좀 해볼까. 근데 김보엽 수석님은 법률 말고 예. 언론, 정치, 사회. 지난주에 그때 두 분의 그것도 놀라웠지만 나는 왜 사는가. 이게 최고였어요. 나는 왜 사는가. 아, 김영민 교수 그 추석이란 무엇인가 뭐 네. 그 생각도 너무 나고 재미있는 너무 걸로. 좋았어요. 오늘 슈퍼챗 많이 보내주시는데 김이부님, 저는 지난 일요일 킨텍스에서 이재명 대표님 연설을 듣고 이분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라고 진정 믿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진정 간절하게 그를 원하고 그 이재명도 국민들에게 진심입니다. 감동받았답니다. 그리고 나의 계엄 인연 정치 1번지 백앵커님도 정어련님들도 모두 진정한 분들만 계셔서 또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하셨는데, 계엄 인연, 아, 계엄 방송할 때 처음 오셨나 보군요. 김이부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 오후 3시 대법원 선고, 이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나올까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후 2시 반에 저희 정치 1번지 특별 생방송 하겠습니다. 2시 반에 전문가들 모시고 얘기 좀 듣다가 3시에 대법원에서 생중계한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 듣고 나서 또 분석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내일 여러분 오전 오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먼저 장윤미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일 오후 3시에 한다. 이게 엄청나게 빠른 거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이를테면 633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3개월 원칙은 항소심의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럼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법문에 따르면 6월 26일 전에만 나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633 원칙을 정확하게 견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대선 전에 나오지 않겠냐고까지는 전망이 나왔지만 5월 11일 후보 등록일보다 더 먼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할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건이 접수된 지, 그러니까 상고심의 기록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망이 지금 흐름상 예측이 가능한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상고 기각, 그러니까 무죄 확정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심리기일을 2번 열었습니다. 22일, 24일. 그리고 24일은 실제 심리가 아니었어요. 22일이 실제 심리였고 24일은 표결을 했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과반 여부로 이 어떤 주문을 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대단히 많이 갈렸다면, 특히 이렇게 언론 주목도가 높고 대선 주자고 아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주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갈라진 의견을 내는 거는 사실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첫 기일에 어느 정도의, 왜냐하면 대법관 그 재판 연구관들의 보고서 같은 건 다 올라가 있었고, 왜냐하면 기록이 접수된 당일부터 일단 속도를 낸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바뀔 것인가는 가능성이 낮은 거죠.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게 1심 유죄, 2심 무죄가 나왔으니까 1, 2심을 동시에 같은 무게로 들여다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3심은, 상고심은 원심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판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심의 무죄 판결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근데 못 됐다고 하려면 변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법리 판단을 달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짚어내서 파기환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사실상에 한 번만 심리를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빨리 한다. 법문에 이게 공직선거법에 반드시 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반드시란 부사가 들어간 법문이 많지가 않은데, 그러면 그거를 견지하는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그렇지만 만약에 상고 기각이 아니라 파기환송을 하고 유죄 취지로 결정을 내린다면 이거는 완전 대선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판단을 대법원이, 사법부가 이 국면에서 할 것인가도 솔직히 의문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상고 기각 무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현배 변호사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순리고 상식이지요. 다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은 그런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기현 판사가 저렇게 개판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안 받고요. 왜 저렇게 하지? 그걸 뭐 대법원장이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구속을 취소하냐. 그리고 그 뒤로도 윤석열 나오는데 그렇게 온갖 편의를 다 제공해주고 취재도 맡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받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딱 2번 빛의 속도죠. 이거면 초고 속도 아니고 빛의 속도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라고 하면은 대법관이 14명인데 지금 12명이 참여하는 재판 아닙니까? 한 사람씩만 얘기를 들어도 헌법재판소 8명이 그렇게 오랜 시간 끌었는데, 그런데 2번 하고 한다. 그래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신인규 대표님,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이거는 마음을 완전히 놓으셔도 저는 된다고 아하.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좋았어요. 우선은 지금 자꾸 그 주진우 의원 같은 자가 파기자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뭐 가능성 1%라고 얘기해도 그건 뻥이고요. 왜 불가능하냐면 파기자판이라는 거는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2심에서, 만약에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아니야 이 사람은 무죄야 라고 할 때는 파기자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굳이 돌려보내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건은 반대인 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를 유죄로 돌리세우는 파기재판은 불가능합니다. 왜?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피고인의 재판받을 이익을 침해하거든요. 양형 과정도 없었고 결국에는 무죄를 유죄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 파기환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경우의 수는 파기환송이냐 상고기각이냐 이제 2개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기현 케이스를 생각하시면서 이거 너무 불안하다. 저는 그 마음에는 공감하고 이제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은, 대법원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고 거기다가 이게 소부라는 4명의 대법관이 아니라 지금 14명 중에 이제 12명이죠. 12명이 재판에 관여를 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최고 법관들 12명이 갖다가 지금 재판을 하는 건데, 지기현식으로 12명이 동시에 다 미쳐서 이걸 할 가능성은
제로다. 이건 거의 파기자판 수준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대법원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라고 보면요. 일단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을 내려야겠다라는 저는 생각은 가졌다고 봅니다. 워낙 중대 사안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소부라고 하는 4명의 대법관이 상고기각을 해버리면 밖에서 어떤 비판이 들어오냐면 그 4명은 이재명 대표한테 줄 쓴 거다.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장 임명하거든요. 왜냐면 조희 대법원장이 70세가 되기 때문에 2027년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대법관 임명하기 때문에 뭐야 그 4명 중에 한 명이 대법관 줄 쓰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대법관 전원이 판결을 내려야 대법원 스스로가 갈라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고려를 했다라고 보고요. 신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의 무죄를 반박할 논리를 만들 시간도 없다. 그게 제 상고기각을 확언하는 제 논거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파기환송 가능성 저는 0.00001% 보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파기환송이 나오면 재판이 고법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6월 3일까지 재판 결과가 못 나와요. 또 대법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거는 선거대로 치르는 건데 만약에 파기환송이 유죄 취지로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 개혁론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지금 지지율에서 5%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파기환송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내일. 그럼 지지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는 파기환송 나오면 더 좋은 거 같이 돼요. 정치적 효과는 그렇습니다. 근데 상고기각 나오면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안정이 되니까 다행인 건데 만약에 여기서 대법원이 그 1심의 정치판사가 내렸던 정치재판의 결론을 따라가서 상고를 기각하는 게 아니라 파기환송을 해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면 전 이제는 정치검찰에 이어서 정치판사 이 논란이 나오면서 전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훨씬 더 고공행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타 강사 강의를 듣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면 저는 뭐 아니, 이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법률적인 문제니까. 근데 이제 두 분이 참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래요. 만약에 지금 이제 파기 재판은 아예 경우의 수에서 빼고 파기 환송을 최악의 경우에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것은 저렇게 서둘러서 파기 환송을 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조이대의 의도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끝까지 의심하자, 끝까지 긴장 풀지 말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인규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확 넘어가는 거기에다가 뭔가 더 얹어야 되잖아요. 전원일치 소수 의견도 없이 전원일치로 기각해서 무죄 확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네. 얘기를 해보고요. 근거 중에 신중론자인 김보엽 선생님마저도 그렇게 보신다고 그러면 오늘 결론이 나올 것 같네요. 예, 그 2심 무죄 선고 결정문이 선고문이 굉장히 잘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인 논거들이 대체로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갖다가 그대로 쓴 거여서 만약에 여기에 딴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대법원의 이전 판례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효과가 날 수 있어서 저도 무죄 확정되는 5월 1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논 걸 더 드리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도 얼마나 의구심 많이 제기했습니까? 물론 저도 의심했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뭐 5대3 설도 흘러나오고 막 이랬으니까요. 근데 결론을 딱 열어보니까 이건 8대0 전원일치 파면이 아니라 5가지 사유에 대해서 모두가 모든 재판관이 다 인정을 해서 그랬어요. 8 곱하기 5는 40입니다. 5월 동그라미였어요. 40대 0으로 전원일치 파면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내일 대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판단을 내리는데 저도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반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소심 판결문 그 판사님들이 세 분이 경력재판부를 해서 다 15년씩 된 재판장들끼리 구성이 돼서 한 거거든요. 이거를 그 깨기가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에 깬다 그러면은 대법원은 이제 바로 정치재판소로 아마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세 분 말씀을 듣고 좀 안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표고버섯이 조아님 이렇게 빨리 기회를 잡은 거는 2심에서 나온 결과를 인정하고 선고하기 위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셨는데 그래요. 국민들이 꿀꿀꿀님 100% 무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국민 뜻이거든요. 그렇죠. 국민 뜻이죠. 지금 이제 하도 근데 우리가
많이 당해가지고. 그건 맞죠. 당한 거. 당해가지고 그냥 놀라고 그러는 건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면 좀 윤석열 내란 수계 혐의도 빨리빨리 재판해서 5월 안에 사형 선고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2월까지 기일이 좀 잡혀 있고 이게 관련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피고인들도 많은데 피고인들이 서로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제 참고인 신분이 있고 또 증인 신분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증인 아마 기록이 상당히 방대하고 그 기록이란 건 거의 이제 진술을 이제 정리한 내역이다 보니까 이걸 부동의하면 기계적으로 그 증인은 불려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체될 것 같은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재구속은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늘도 압수수색 단행됐지만 이 건진법사 또 뭐 영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더더군다나 특히 공직선거법 그리고 공천에 개입한 거는 시효가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 시효를 지금 국면에서 검찰이 도과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어가지고 아마 재구금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고 내란도 지금 뭐 지기현 판사 끝까지 뭐 판사 이게 그 재판장으로 있을지 아니면 뭐 인사가 돼서 다른 법원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준엄한 법의 결론 많이 기다리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 이게 검찰 조직과 사법부 조직은 질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상명하복과 군대식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검사장들일수록 책을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판사 조직은 사법부를 이루는 한 축이기도 하고 법관 하나하나가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은 재판을 스스로 독립된 상황에서 양심에 따라 하기 때문에 법원은 그렇게 법관들이 뭐 대법원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결론 내라 이런 말 하면요 오히려 더 번나가는 경향성들이 좀 있어서 이게 검찰 조직의 생리와 법원 조직의 생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법원 조직은 그렇게 길들이는 게 쉽지만은 않다. 이 부분은 좀 아실 겁니다. 그 차이도 있습니다. 책을 술에 말아서 이렇게 먹는 방법을 개발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검사들이 제일 머리가 좋긴 할 거예요. 근데 검사가 된 뒤로는 정말 책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법무관 생활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고검이나 이런 데 가면은 검사들 그 오래 근무하신 분들하고 같이 근무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검찰 조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쪽으로 힘이 쏠리면 뭐 수사 지휘라도 하고 하는데 승진해서 배제되면은 다 이제 감독 기능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공부를 좀 덜 해도 편안한 조직인데 법관은 그렇진 않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노력해야 되고 뭐 판결문도 써야 되는 그런 조직이라서 약간의 그 차이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는 고민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끝까지 우리가 또 눈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야 딴맘을 먹지 못하지요. 정말 검찰 우리가 이번에 너무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검사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쭉 봤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또 그렇게 검사 출신 한동훈이 나와서 막 대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저기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집단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영종님 최재형 감사원장 왈 이재명 재판은 대법 선고가 아니라 선고로 국민이 심판하는 게 맞다. 최재형 감사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나 보죠? 법관 출신이죠. 예. 네, 국민의힘에 있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 3시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2시부터 창을 열어놓겠습니다. 2시 반에 시작해서 선고 나올 때까지 전망하고 분석하다가 선고 결과 듣고 또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지요. 어제 이제 4명에서 2명 됐지요. 김문수, 한동훈. 이제 오늘 토론하고 주말에 토요일 날 최종적으로 1명을 뽑는다고 하는데 참 그 동네 이상하죠. 그렇게 해도 또 한덕수 한다고 그러는데 한덕수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뤄보겠지만 저는요 한덕수 출마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지난번에 내기했는데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 아시죠? 제가 한동훈 될 거라고 예측했어요. 다른 분들 다 홍준표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제 지금 나온 거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인 결과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 돌아다닙니다. 한동훈 1등 했더라고요. 그럼 한동훈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김문수는 한덕수한테 자리 깔아주려고 1등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은 만약에 1등이 되면 한덕수하고
단일화 해가지고 한덕수한테 줄 사람입니까? 그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덕수는 이렇게 딱 보다가 김문수가 되면 오케이 나한테 넘겨 이렇게 해서 가지만 한동훈이 되잖아? 그러면 출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 왜 출마 안 하냐 그러면 내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깜빡깜빡 내가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저는 그럴 거라는데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또 그 사무실도요. 김보엽 수석님. 예. 나경원 후보가 쓰던 사무실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 나경원 후보 사무실은 또 원래 오세훈 시장이 또 얻었던 사무실을 나경원 후보가 얻었다는데 참 터도 더러운 것 같아요. 안 되는 분끼리 그렇게 노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조심스럽게 출마 쪽에 오히려 더 전망을 하는데 예. 일단은 내란에 그냥 방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개입된 것 아닌가. 그래서 어차피 새 정부 들어가면 내란 수사 불려 다니고 구속 수감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대선 주자가 됐으면 대선 주자로 돼서 패배자가 되면 이거는 정치 보복 아니냐. 이재명 정치 보복 안 한다더니 정적 제거용 내란 수사 아니냐. 이러면서 버티고 그러려고 출마하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후보가 남은 게 윤석열 정부의 총리, 윤석열 정부의 법무장관, 윤석열 정부의 노동장관 이렇게 내란 수계의 내각 구성원들이 저당의 후보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의 강 혹은 탄핵의 바다 이런 표현 쓰는데 저는 그건 건널 수 없는 거다. 그래서 탄핵의 늪이다. 윤석열의 늪이다. 윤석열을 국민의힘에서 제명하지 않고서 쫓아내지 않고서는 저당은 영원히 윤석열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한덕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란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김건희 나오라고 그러는 게 안 돼요?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 국민의힘 경선이 2부 리그로 스스로 추락했고요. 본인들 스스로도 한덕수 대행과 뭐 어떤 일부 후보들은 뭐 선을 긋다가도 이제 와서는 또 다 단일화 하겠다고 지금 다 깨갱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생력이 없는 정당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와의 주선을 하려고 서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뭐 그 정당의 생명력을 다한 이제 죽어가는 정당에서 이런 식의 퇴행적 모습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제가 왜 한덕수의 완주론에 힘을 싣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우리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덕수 스스로 자기가 살기 위한 하나의 서사, 대선 주자를 탄압한다라는 그 프레임을 짜고 국회의원 그래도 50명이라도 자신을 엄호해 주기를 바라는 그 한덕수 씨의 저는 나름의 본인의 희망사항이 전 담겨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소위 말하는 친윤 그룹들이 분화되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홍준표 캠프로 갔고요. 3분의 2 정도가 김문수와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놓고 지금 관망하면서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어제 홍준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문수와 한덕수를 지지하던 그 친윤 그룹들이 이제 힘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이 앞으로 고령이다 보니까 더 정치를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 속에서 나경원 의원도 자기 사무실 주는 겁니다. 앞으로 그 세력을 얻기 위한 전 하나의 포석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이 아니라 이미 죽어가는 정당에서 그 남은 기득권 누가 유산을 가져갈 것이냐 이 유산 상속을 지금 둘러싸고 둘이 재산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비슷하게 서로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의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간신배같이 몰려다니는 그 사람들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더 종용하고 뭐 윤상현 의원도 포함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덕수 대행을 통해서 이 당권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 전 이것이 융화가 돼서 한덕수는 이번에 반드시 완주한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돈 문제도 얘기하시는데요. 돈도 어느 정도 인지도 없는 사람이 띄우려고 할 때 선거 나가서 돈 많이 쓰는 거지 한덕수 정도로 2년 넘게 저렇게 총리까지 지낸 사람은 그렇게 돈 많이 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돈 문제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게 지금 사실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불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한동훈이 되면은 좀 달라지기 때문이죠.
한동훈이 지금 뭐 기선제압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한동훈 욕심으로 봐서는 절대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그걸 물어봤는데 아주 그 반감을 드러내더라고요. 한동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또 이 밖에 계신 분도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을 한다?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 있잖아요. 전통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의 동의 여부는 차치하고 장미 변호사님. 네. 일단 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명분으로 다시 여기에 들어와서 또 하자고 하는 거냐.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전망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김문수 후보는 대선 경선 시작하면서 토론회에서는 대단히 두각을 못 드러냈고 상대적으로 열세였고 또 정치권을 떠나 있는 시간도 상당히 길었고 그래서 하락세라는 게 주말 사이에 많은 언론 내에서 평가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 이기는데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좀 정통하신 분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건 한덕수입니다. 이제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있어서 내가 최소한 걸림돌이 되진 않겠다라는 걸 매우 공표하고 명징하게 메시지를 냈고 물론 홍준표 후보도 냈습니다만 조금 처졌고 톤도 다소 달라서 그게 페인으로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당심 민심 5대 5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과연 김문수를 꺾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원들은 한동훈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어렵게 했다를 넘어서서 그 비토 그리고 그 맥락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결승에 김문수가 갈 것인가 한동훈이 갈 것인가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있고 또 당원들은 한덕수에 대해서 좀 진심인 기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아니 한덕수가 나오는 게 우리는 원하는데 지금 한동훈이 안 하겠다는 것처럼 최소한 읽히네 패배주의 운운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국면에 가서는 어떻게 표심을 결집할지가 좀 변수여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한덕수가 어쨌든 본인이 나올 뜻을 지금 현재로서는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하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김종희님 내일은 그러면 11시 2시 30분 두 번 방송하는 건가요? 예. 11시에 백운계 정치 1번지는 항상 그대로 합니다.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백운계 정치 1번지가 있는 한 내일 2시 30분에 한 번 더 한다고요. 혹시 내일 2시 반인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시에 백운계 정치 1번지 하고 또 2시 반에 특별 생방송으로 이제 대법원 선고 내용 가지고 다뤄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11시, 2시, 30분 두 번. 예. 아시겠죠? 말씀드리는 김에 지금 동시 접속 2만 명이 넘었는데 아직 1만 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뭔가 좀 재미있고 그러면은 좋아요를 잊어버리시는 경향이 있어요.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말씀하시죠. 그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이게 저는 경선 결과 마지막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물론 김문수의 하락세, 한동훈의 상승세, 한동훈이 좀 더 젊고 활력이 있어 보여서 한동훈 쪽에 갔다가도 아니 그래도 한덕수랑 단일화해야 우리가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마지막 투표에서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러면은 김문수로 간 뒤에 한덕수로 가자.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그 당분들이 참 어리석은 게 한덕수가 지지율에 등장한 이후로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한 게 아니라 다른 후보들 거 조금씩 갖다가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확장성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문수라고 치면 이재명 대 김문수 가상 대결에서 50대 25 그리고 한덕수 이재명 대 한덕수가 50대 30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들은
단순 계산해서 이재명은 계속 50으로 묶어두고 25 플러스 30, 55네. 잘하면 이길 수 있겠네. 단일화 효과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의 확장성이 있느니 호남에서 한덕수 인기가 있다느니 호남 쪽에서 뭔가 해서 뒤집을 수 있다느니 확장성이라는 건 전혀 없고 누가 되든 결국은 윤석열의 아바타일 뿐인데 그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표를 나눠먹게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무슨 단일화 효과가 있다는 건지 참 저는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보태면요. 그러니까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누가 더 편할 것이냐 이걸 놓고 전 경선에서 투표한다고 보고 더 중요한 건요. 한동훈 후보가 저는 매우 불리한 결선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는 이유가 일단은 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검사 출신이라는 그 정체성을 아마 이 보수 유권자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수에서는 한동훈만 배신자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때 쌓여왔던 그 배신자론이 떠오르면서 그렇지 배신자는 절대 안 되지라는 이 약간 전통적 뭐 유교 사상도 아니고 좀 전근대적인 사상이 아마 좀 지배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전 한동훈 후보가 매우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팬덤과 더해져서 홍준표 후보 덕분입니다. 원래 이 홍준표 후보가 원족 간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간족이 원족 간족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별로 역풍이 안 부는데 김문수 후보랑 한동훈을 붙여놔서 오늘 밤에 토론하는데요. 여기서는 깐족거리잖아요. 김문수 후보에 대한 동정론 확 붑니다. 이게 마치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좀 어눌하게 말할 때 이정희 후보가 아주 똑부러진 얘기로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박근혜 대통령 지지세를 북돋아 줬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조금 그 토론 잘한다는 식으로 자신감 가져가지고 나불나불 거리면요. 그거 가지고서 김문수 후보 어눌하게 당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저는 깐족의 역풍이 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의 고령 유권자들이 저 싸가지 없어서 안 되겠다. 이 깐족거림은 안 되겠다라는 대비 효과를 홍준표와 김문수는 전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서 최종 후보가 되기는 저는 매우 어려운 조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보면 참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하는 사람들이 막 또 등장을 해요. 민주당하고 참 비교가 되지요. 요즘에 민주당 선대위에 참여하는 인사들을 보면 막 아주 옛날에 소식이 끊겼던 반가운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 발표된 그 선대위 구성을 보면 총괄 선대위원장에 윤여준 상임, 박찬대 상임 이렇게 두 분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그 이제 강금실 전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 했던 분이죠. 정은경. 야, 이분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코로나 때 우리 그렇게 많이 친절하게 의지했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물러난 뒤로 어땠습니까? 아이고, 참 저는 윤석열이 사람 쓰는 거 보면서 정말 한심했어요. 그거라도 그냥 두지. 김부겸, 김동명, 김경수 그리고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상임을 맡고 여기에 또 이석연 법제처장 지낸 분인데 이거 보수 인사로 분리가 됐던 분 아닙니까? 분류가. 그리고 헌법재판소 제1호 연구관이었어요. 그리고 이인기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이렇게는 이제 최고위원이고 거기에 송순호, 홍성국, 추미애, 조정식, 박지원, 정동영, 김영춘, 우상호까지 아주 참 다양하게 넉넉하게 이렇게 포진이 됐는데 지금 이제 한덕수 나온다고 하니까 이낙연, 정대철 뭐 이렇게 막 근데 정대철 이 양반은 지금 한덕수를 돕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하는 거 보면 나는 중간에서 뭐 이렇게 그냥 뭐 거감만 하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제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한덕수 대행이
모레 5월 1일에 그 직을 사퇴하고 2일에 출마 선언할 거다 이런 보도가 어제 막 나왔거든요. 회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 처음에는 좀 주저하다가 네. 마음을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국민적 요청이라고 할까, 네. 국민적 지지가 늘어나게 되니까 역시 국민이 불러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또 이 기회에 하나 자기의 포부를 펴볼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 아닌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지금 회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처음에 회장님이 출마 권유했을 때 네. 한덕수 대행이 형님 저 정치 못합니다. 이때는 되게 거절을 했었다고 했는데. 그거 뭐 내내 며칠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요청이라고 할까, 국민적 지지가 자꾸 늘어나서 많아져서요. 네. 국민이 불러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안 나가면 안 나갈 수 없게끔 지금 된 분위기로 돼가는 것이 아닌 건가, 그런 게 제 분석이고 제 생각입니다. 출마 권유를 했다? 그러면 김보엽 수석님 지금 네. 정대철 회장이 한덕수 편이구만. 그 헌정회는 여야 의원들이 두루 있는데 특정한 저렇게 정치적인 견해를 회장이라는 양반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요청이라는데 누가 요청했는지 모르겠고요. 국민의 요청보다는 저는 국민의힘의 협박 아닌가 싶고요. 국민의 요청이 있었으면 지지율이 왜 그 모양입니까? 그리고 각종 여론 보면 한덕수 출마 부정적 의견이 55에서 6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덕수한테 국민이 요청한 건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 국정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그걸 잘 관리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에 주력하라. 이게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의 요청이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헌정회가 어떤 곳입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원로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사실은 저분들이 내란에 대해서 가장 엄중히 꾸짖어야 될 분들이거든요. 거기 회장님이에요. 정대철 회장님이. 근데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국민이 불러냈다? 아니요. 정대철 회장님이 불러낸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 아까 뭐 형님 동생이라고 하시던데 형님이 불러낸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대철 회장님 같은 분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지금 개헌 얘기해가지고 맨날 고리 만들어가지고 이낙연, 손학규 뭐 불러가지고 항상 그 전직 국회의장들하고 뭐 밥도 먹고 사진 찍고 하면서 개헌 고리로 뭘 해보려고 하시는데요. 현역으로 뛰실 거면은 그냥 정정당당하게 선수 유니폼 다시 입으세요 그냥. 왜 그렇게 원로라는 뒤에 가면에 숨어가지고 좋은 얘기 한답시고 왜 결국 가고 하면 왜 한덕수 차출론입니까? 왜 그거를 왜 전방에서 지금 정대철 회장님이 총대 메고 왜 하십니까? 전 이분들이 말하는 개헌은요, 저 욕망으로 읽습니다. 개헌이라 쓰고 욕망으로 읽어요. 정말 하실 만큼 하셨고 또 이 나라의 원로도 필요한 겁니다. 그 원로들이 원로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저렇게 역사의식도 없고 역사관도 없는데 이런 헌정회장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고 하면 이 내란의 오명에 이어서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는 좀 정대철 회장님은 좀 조용히 계시는 게 아마 한덕수 대행에게도 동생이시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너무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주강님, 정대철 좋게 늙으세요. 그러셨는데 장미 변호사님, 네. 왜 저러는 것 같습니까? 일단 국민의 호출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20%의 지지율로 출마를 했어요. 그래도 낙마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검증이란 게 그 허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한덕수 대행은 외부 확장력 단 한 번도 지지율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국민을 파는 거예요. 그냥 나올 명분이 없으니까 국민이 불렀다고. 불렀다면 그게 지지율로 나와야죠. 그런데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은 그냥 국민의힘 주자들의 파일을 나눠먹는 수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치고 그냥 조금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고무돼서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더더군다나 정확하게 나오는 이유는
대선에 이기려고 나오는 거 맞습니까? 아닐걸요. 왜냐하면 지금 패색이 짙다라는 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왜 홍준표 후보를 도왔던 의원들도 바로 다음 날 한덕수 김문수 캠프로 가서 지지 선언을 합니다만 이거는 한덕수 대행으로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이 분명히 있어 보이죠. 당권에 있어서 굉장히 본인들의 지방선거나 공천이나 자리 보전을 위해서 가장 유효한 카드가 현재로서는 한동훈은 아니고 김문수도 아니고 한덕수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정치 경험도 일천하고 뭔가 본인들과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작용으로 정치적 이권을 배분할 수 있는 이런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을 함부로 호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도 하나만 더 보태면요. 이게 좀 정치를 오래 떠나 계셨기 때문에 감이 떨어질 수는 전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제가 존중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정치하던 시절에는 굉장히 폐쇄적인 시대에서 정치를 했죠. 뭐 야합도 하고 국민들이 뽑아놓으면 자기들끼리 삼당합당하고 완전히 그냥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면서 정치인들끼리 그런 뭐 방맹이 두드리고 야합하는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당원이 주권을 행사하고 또 국민들이 응원봉을 통해 가지고 이 잘못되고 불의한 정권 내쫓고 있는 시대거든요. 저는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움막 뒤에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이끌어 줄 거야, 국민들이 따라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전 상당한 오만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정대철 회장의 처신에 대해서는 또 그것도 평가가 있을 겁니다만은 참 쓸데없는 일 하십니다. 예. 이제 홍준표 얘기를 할 텐데요. 떠날 때 참 잘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홍준표 제일 잘한 게 어제 그만둔다고 한 것 같은데요. 홍준표 후보 그만두면서 하는 얘기 뭐 깨끗하게 정치했다 그 부분은 뭐 동의가 안 되지만 일단 떠난다 그만둔다라고 할 때 그래 저는요 이번에 경선하는 과정에서 한동훈한테 정말 온갖 수모 능멸 모욕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그걸 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좀 정치도 30년 했고 나이도 있고 그러면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정치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공격하는 거 나도 옛날에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더라. 정치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타일러야지 코바콩 사진 보여줬다고 나도 네 사진 3개 있어. 너 이렇게 해도만 이러는 거 보고 아하 이제 저 양반이 공부도 안 하지만 마지막 그 어른으로서의 품격까지도 잃어버렸구나. 이제 정치를 그만할 때가 됐구나. 사실 출마한다고 할 때부터 왜 저렇게 모를까? 시대의 흐름을 그런 점에서 좀 언짢았는데 경선 과정에서 보여주는 태도 무엇보다도 기자들한테 했던 짓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런 꼰대가 어디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꼰대를 넘어서서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기자가 뭘 물어보는데 그건 난 정치 그만하겠다. 정광훈이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홍준표 후보가 그 얘기를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신 그래서 뭐 나는 몇몇 패널들이 홍준표가 될 거라고 할 때 뭐 그래 국민의힘은 뭐 워낙 그러니까 될 수도 있겠지라고 하지만 저는 아무리 그래도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시대가 달라졌고 뭐 하는 것을 봤을 때 홍준표는 안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참 처참하게 됐지요. 사실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손해본 사람은 홍준표, 나경원 2사람밖에 없어요. 안철수 후보는 성공했어요. 4사람 안에 들어간 것만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요. 다만 이제 너무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국민들이 많이 그 부분 걱정하게 된 것은 마이너스로 작용했다고 보는데 나경원, 홍준표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 어제 은퇴하는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기적으로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를 돌봐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 통해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보엽 성님은 홍준표 퇴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함부로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답다 이런 말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정계 은퇴 선언을 했을 때 그런 식의 문장을 쓰고, 만약에 오세훈이 다시 돌아온다면 과거의 오세훈과는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홍준표가 저렇게 나간다고 해서 저게 과연 마지막일까? 마지막 인사는 깔끔하게 하지만 대선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은 쪼개지거나 아니면 대선 패배 뒤에 비대위 체제로 갈 겁니다. 그때 깔끔하게 떠났던 사람 누구지? 좀 불러와서 이 당 수습 맡길 만한 사람 없나? 그럴 때 홍준표는 다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면서 슬그머니 돌아올 수도 있다. 지금은 저렇게 가지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말 시민으로 계속 조용히 살면 그때 존중을 해드릴 텐데, 이낙연, 손학규, 정대철 이런 분처럼 시시때때로 나와서 딴소리하고 방송 패널로 나와서 버럭하고 유머도 없고 여유도 없고 품격도 없어졌는데, 이제 그냥 손주들 재롱을 보면서 다시 예전의 여유, 유머 이런 걸 찾는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신은규 대표님 보시기에 혹시 이번에 홍준표 낙마도 명태균과의 관련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홍준표의 은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명태균 패밀리의 퇴장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명태균 패밀리라고 하면요, 뭐 본인이 명태균 패밀리인지 아닌지는 그 해당 정치인들이 가장 잘 아실 것 같고, 저는 반정치 연대자들이라고 보거든요. 반정치 연대. 그러니까 명태균과 어울려서 노란한 정치인들은요, 일단 양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찰이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한 손에는 검찰, 한 손에는 언론 기득권과 맞잡고 국민 여론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권력을 논아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제가 뭐 구육상회라는 얘기도 썼습니다. 개고기 구육상회. 예. 그러니까 이 반정치 연대라고 하는 명태균 패밀리의 퇴장이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저는 뭐 이제 사실상 전 은퇴라고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남은 게 이제 뭐 이준석, 김종인 등등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언제 어떻게 이제 정치권에서 퇴출되는지는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저 홍준표 후보가 뭐 한동훈 후보한테 매일 깐족거린다, 뭐 자 됐어요 하면서 뭐 깐족거린다 맨날 이랬는데, 아니 본인은 깐족 안 거렸습니까? 아니 한동훈 후보에 대해 가지고 생머리니 키높이니 보정속옷이니라고 공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것도 공적인 토론 장소에서. 그런 얘기까지는 내가 안 할게요 그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비열하죠. 비열하죠. 그래서 제가 반정치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의 어제 그 퇴장은 사실상 저는 경선 불복으로 봅니다. 저게 무슨 깔끔한 정계 은퇴가 아니고요. 정계 은퇴도 저렇게 은퇴하는 거 아닙니다. 경선에 자기가 뛰었으면 본인이 결선 갔으면 오늘도 후보로 뛰고 있을걸요? 근데 자기가 3등하고 이제 판 못 먹으니까 에이씨 이러면서 퇴하고 그냥 상 뒤엎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경선 불복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홍준표 후보를 도우러 왔던 그 정치인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그동안에 뭐 독고다이 왜 혼자서만 정치하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이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지막 퇴장의 모습이 역시 홍준표는 홍준표답다. 자기밖에 모르고 끝까지도 이 은퇴라는 것도 박수 받으면서 은퇴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홍준표 이제 정치인 뭐 은퇴했다고는 이제 믿어드리는데 이분에게 남은 거는요. 전 이제 수사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아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은퇴 선언을 하는데 참 그걸 보니까 제가 좀 구토가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한동훈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저는 이번에 정말 홍준표 후보한테 반했다. 만약에 내가 진작 정치를 했으면 홍준표 계보가 됐을 것이다. 이런 설레발을 치던데 아니 세상에 선배한테 공격을 해도 뭐 어느 정도 뭐 정책이나 이런 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코바콩이네 뭐 여자는 밤에만 쓰는 거라고 이야기해서 당신 뭐 벌 받았지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렇게 공격했던 자가 그런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참 장미 변호사님 한동훈의 인성은 어디까지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말재주를 부려서 거기에 또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확장성은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서는 한동훈이 이겼다라고 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전투에선 이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전쟁에서는 이건 패배한 거예요. 누가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 선택받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자 때린다고 했어요? 안 그랬어요? 라고 사실상 모멸감을 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그냥 정계은퇴 선언만 한 게 아니라 탈당까지 했거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당적을 그냥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선 주자들을 아주 찬밥 취급하면서 한덕수한테 목을 매는 지도부.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도 기웃대는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일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축에는 모멸감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까마득한 후배가 예우는 하지 않더라도 공정한 이런 비판의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깐족된다, 아부떤다 서로 아주 보기 싫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내고 밀리는 모습까지 보였었죠. 그게 학습이 부족해서인지 자신감이 부족해서인지 예전에 그 기계가 떨어져서인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30년 이력의 정치인에게 모멸감을 준 한동훈 후보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그 얘기 저만 듣고 그렇게 빈정이 상했어 비위가 상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홍준표 후보님을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해 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만 더 먼저 뵀다면 저는 홍준표 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력 있으시고 젊은 저보다 더 패기 있으시고 배짱 있으시고 기백 있으셨습니다.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기도 했고요. 홍준표 개가 됐을 거라고 그랬는데 윤석열 개였죠? 개. 예. 저는 아까 앵커님께서 좀 역겹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욱 하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제가 요 비슷한 장면 두 개만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한동훈의 발언뿐만 아니라 박근혜한테 가서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고개 15도로 꺾고 사진 찍는 모습은 얼마나 속이 안 좋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기괴한 일이거든요. 그거는 국정농단의 특검팀의 에이스 검사, 아주 잘 드는 조선제일검이 수사했던 그 피의자 국정농단범 옆에 가서 표 좀 묻어보겠다고 15도로 고개를 꺾어가지고 사진을 찍는 그 모습. 또 하나는요. 최근에도 AI 관련해가지고 안철수, 이준석 이 두 분의 관계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식당에서도 욕했다. 심지어 방송 나와서도 비속어와 욕설을 쓴 걸 우리가 다 봤는데 표가 필요하고 언론에 관심이 필요하니까 둘이 어떻게 하냐면요. 판교 공원 앞에서 둘이 껴안고 사진 찍습니다. 전 그거 보면서 김무성, 유승민 이 두 분이 합당하면서 뽀뽀를 했거든요. 중년의 뽀뽀. 그게 이제 한 8년 전 사진인데 그때도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 사진을 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의 포옹과 화합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 공학적, 표가 필요하면 뭐든지 한다라는 선거 중독적 이런 행동들은요. 진짜 국민들 소화불량 일으키고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런 한동훈 후보의 발언이나 포옹이나 뽀뽀쇼 같은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에 확실하게 여러분들 좀 명심하셔야 될 것은 검사 출신은 절대 안 됩니다. 검사 출신은 검사 절대 안 돼요. 이건 우리 박은정 의원님 대통령 나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네. 당분간 검사 출신인데 한 어찌됐든 검사라는 원죄가 있으니까 한 10년 있다가 나오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명태균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니까. 그런데 원래는 홍준표, 오세훈 둘 다 막 잡으려고 하더니 이번에는 홍준표 얘기를 또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궁금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제 사랑하는 아내와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이를 잡으러 차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저는 저 부분 좀 궁금한 게 어떻게 보세요? 김병수 선생님. 왜냐하면 이미 지금 저 말을 할 때가 어제 오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세훈은 이미 경선에서 사라졌고 홍준표 아직 결과를 모르고 있을 텐데 홍준표는 얘기 안 하고 오세훈을 또 마치 죽은 사람 뭐 하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뭔 얘기일까요? 아니, 오세훈 잡으러 온 거 아니죠.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고 검사가 부르니까 온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합니까? 검찰하고 뭔가 딜을 한 것 같죠? 너는 네가 이만큼만 불어. 그러면은 플리바게닝처럼 그런 걸 하지 않고서야 검찰이 원하는 답을 계속 해주니까 저렇게 자신감 있게 올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게 이제 오세훈을 죽이든 홍준표를 죽이든 이준석을 죽이든 검찰이 이번 대선에 개입하는 데에 명태균이 협조를 하기로 맘먹은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검찰의 행태로 봤을 때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뭐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저는 명태균이 지금 본인이 한 일을 모르진 않겠죠. 근데 국민들 앞에서 애써 강한 척하면서 뭐 센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요. 민주주의 파괴 중대 혐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권력자와 함께 뭐 공당의 공천권, 인허가권 등등등의 본인의 사익을 뭐 주변인들이든 여러 가지 뭐 김영선 공천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찰이 칼을 갖다가 휘두르지 않거나 엉뚱한 데를 쑤시고 있다 보니까 지금 명태균한테는 전 상당한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이고 뭐 검사실 안에서 딜을 했든지 안 했든지 뭐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요. 이 부분도 명태균 게이트를 따로 독립시켜서 저는 완벽한 특검에 의해서 전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 지금 이 사안도 윤석열의 내란행위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라는 게 지금 명태균 게이트로 보고 있거든요. 뉴스토마토의 그 7불사 보도로부터 시작된 이 내용인데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지역에서 돈 누가 대납했는데 누가 먹었다, 네가 먹었냐, 내가 먹었냐 거의 무슨 이런 식의 서로 책임 공방만 하고 있어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이고요. 공당에서 공천권을 가지고 전행했던 이준석, 정진석, 윤상현 여기가 몸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좀 명태균 씨는 자중하기 바랍니다. 뭐 검찰하고 이렇게 뭐 얘기가 다 돼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김건희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기로 한 모양이죠. 어제 그 부분 김상민도 나 뭐 김건희 전화했다 막 이런 얘기도 거침없이 하더라고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이번에 참고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타진을 한 거죠. 영부인이 2년 차에 전화가 와서 이런 부분을 부탁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추천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공천 개입이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공천 개입이 아니겠죠. 국회에다가 기분 나쁘면 헬기 계속 띄우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는 좀 안타깝다. 예, 그런 말이 하고 싶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왜 명태균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연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은 완급 조절을 아마 진술로도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들어가면서 자기가 오세훈, 홍준표 두 이 정치인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는 했습니다만 더 표적이 된 건 사실 오세훈 시장인 거고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진술을 쏟아냈을 거로 적대적으로 쏟아냈을 걸로 보이고 오히려 수사와 관련해서 완급 조절을 하는데 수사기관이 거기에
놀아난다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 거는 이제 김건희 씨 거랑 같이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린 다음에 중앙지검에서 쭉 수사 중인데 홍준표 그 전 시장에 대해서는 대구지검으로 이송을 하고 그게 또 경찰로 가 있어요. 그러면 지지부진하고 핵심 관계자는 막 출국을 하기도 했고 뭐 사업 구상차 그러면서 명태균의 이 완급 조절에 따라서 수사가 되고 안 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수사는 돼야 되겠죠. 명태균 씨도 뭐 사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 검사를 주라고 했고 대신 김영선은 창원에서 안 나와야 되니까 장관직을 줬다. 이거 시효 딱 3개월 남았어요. 이거 정확하게 수사해야 될 겁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 어떤 사업이 제일 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 힌트 드릴게요. 청소업을 하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예.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는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님 모시고 내일 있을 대법원 선고 내용 관련해서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수님, 내일 대법 선고 생중계한다고 하는데 그럼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성을 다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생방송하면서. 그렇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예. 일단 내일 상고 기각이다 이거죠? 저도 상고 기각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짱돌님, 내일 일이고 뭐고 꼭 봐야지. 예, 고맙습니다. 진주님, 좋아요는 입장할 때 누릅니다. 출첵 기념으로요. 멋지십니다. 최동숙님, 저는 항상 먼저 좋아요 누릅니다. 누르고 보면 편해요. 맞습니다. 예. 출석이다, 출석 도장 찍는다 생각하시고 눌러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2번입니다. 11시, 2시 반. 내일 알고 계시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어리몰 광고 듣고 2부에 박균택 의원님 만나볼 겁니다. 1부 함께해 주신 김보엽 조국혁 신당 수석대변인님,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